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무엇 때문에 주역이라고 명칭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귀 시대에는 여기 8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내려가면서 모두 8개를 근본으로 했지만 그때에도 6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 때에는 산에서 구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개라고 했냐면요, 연산역이라고 했습니다. 연산역. 8개만 있다가 이제 여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여기 명칭이 바뀐 거죠. 연산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라 때에는 연산역이라고 했죠. 자, 하나라 때에는 64개를 만들어서 연산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64개 중에서 맨 앞에 중산간계를 놓았습니다. 중산간계를 낳고 그 다음에 시대가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내려오면서 또 여기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은나라 시대에는 만물이 마지막에는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여 귀장력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귀장력. 돌아갈 귀자에다가 감출장자, 영력자, 바뀔 역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은나라 때는 만물이 끝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두 땅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기장력이라고 이름을 짓고 64개 중에서 중지공계, 땅으로 겹쳐 있는 중지공계를 맨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자, 시대가 바뀌면서 역의 명칭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나라 때는 연산역이라 하여 중산간계를 맨 앞에 두었고 은나라 때에는 모든 만물이 마지막에 가서는 땅속으로 숨어버리더라. 그래서 그 뜻을 살려가지고 귀장역이라 하고 중지공계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역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역이라는 것은 주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주역입니다. 주나라 시대에는 이걸 주역이라 하여 중천근계를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역이라는 명칭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내려옵니다. 뭐냐 하면은요, 첫째 역을 지은 사람들이 거의가 주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주역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물의 이치를 두루 포괄하고 있어서 주역이라고 명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천대유계 모든 주역의 괴는 거기 상징하는 게 있고 또 그 상징은 곧 뭐를 의미하나 하면은요, 저기 상황 설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64개는
모두 상황에 대한 상황 설명이 있고 대처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에 관한 개가 있고 또는 돈을 크게 버는 개가 있고 그다음에 한마음이 되는 개가 있고 예를 실천해야 되는 개가 있고 여러 가지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의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 요즘에 김만배 씨의 하천대유 회사라는 게 있죠. 그게 사실은 주역의 64개 중에서 14번째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자, 하천대유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하천대유개는 크게 많이 소유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은요. 자, 화천대유개는 부호로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화, 요거는 불을 상징하는 화에 해당됩니다. 요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뭐가 되죠? 하늘을 상징하는 천, 하늘천이 됩니다. 자, 위에는 하늘 위에 태양이 떠가지고 일하기 가장 좋을 때를 하천대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많이 하니까 수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소유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대유개로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 이름을 합쳐가지고 화천대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천대유는 요즘에 텔레비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부호로 보면은요, 위에는 불을 상징하는 이깨가 있고 아래는 하늘을 상징하는 금깨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게 나면은 결과가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하천대유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천대유 크게 대유를 하려면 크게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돈을 벌려면은 바로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천대유께다 그러면 지금 당신은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왔다. 이건 운수를 미리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운이 왔을 때는 그냥 함부로 돈을 모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돈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명예도 실추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방법을 대처 방법으로서 제시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제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 화천대유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도로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도가 아니게 비도로서 모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도 뺏기고 감옥에 가고 명예 실추되고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천대유 많이 소유할 때는 정도로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대처 방법을 내놨습니다. 자, 정도로서 벌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길흉할 때 길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도로 벌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비도로 벌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처 방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과를 갖다가 길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길이라고 결과를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흉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잃을 때 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길하고 어떻게 하면 흉함이 되겠습니까? 주역에서 성현들이 제시해 놓은 그 방법을 갖다가 따르면 길함으로 나가고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마음, 욕심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흉하게 된다는 겁니다. 흉하게 된다는 곧 구하는 것을 잃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부, 착한 사람의 재산은 하늘이 상을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 다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의 부는 하늘이 재앙을 준 것이다. 왜요? 돈을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자님의 말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부를 축축한 것은 하늘이 상을 준 것이요. 그 다음에 탐욕이 많고 욕심스러운 사람이 재산을 쌓아서 부를 가진 사람은 하늘이 재앙을 준 것이다. 지금 당장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남의 부러움을 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공자님이 쓰셨는데 선인부 위지상, 착한 사람이 부를 축적한 것은 하늘이 상을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음자, 음인, 음은요 탐욕할 음자, 욕심부릴 음자 이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부를 축적한 것은 무엇이다? 나중에는 결국은 재앙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공자님의 쓰신 춘추에 전해집니다. 자, 춘추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아주 의미가 깊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역을 보고 뭐를 할 수 있다? 주역을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를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전해 오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혜의 보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군데서 주역에서 얻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강의를 종종 해왔는데 읽을수록 점점 그렇게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역의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역은 태오복시가 처음에 8개를 만들었죠. 그죠? 그러다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오면서 8개를 중첩해가지고 64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주역이라는 것은 64개와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4개는 복시시가 만든 8개를 중첩하여 만든 것으로 인간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을 6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64가지. 그래서 88이 64, 64개에 대한 설명입니다. 6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상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때 몇천 년 전에 글을 그대로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세월이 계속 흘러가도 그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맞게 재해석을 해가지고 삶의 지혜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배울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자, 상징적으로 만든 것이고 10익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10익은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주역의 구성은 64개와 10익으로 되어 있는데 익자를 보면은요. 요게 도울 익자, 더할 익자, 날 익자 이런 거가 됩니다. 64개의 어려운 부분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도와서 설명을 해놨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익은 주역의 개사와 효사를 10익 있죠. 10익은 주역의 개사와 효사를 알기 쉽게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10가지이기 때문에 10익이라는 표현을 했는 거죠. 자, 64개를 갖다가 어디에 쓰면은 적절한지, 어디에 응용하면 적절한지 그런 거를 적은 것이 단사라고 그럽니다. 단자가 결정하다, 결단하다 그런 단자가 되겠죠. 그래서 단전상하가 있습니다. 10익 중에서는 맨 앞에 있는 게 단전상하.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 모든 64개는 음양의 부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호로 되어 있는 음양을 가지고 어디에 적절한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가지고 설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상하로 나눠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요. 주역을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 심오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난해하고 심오한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 개사전 상하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어려워서 저희들도 봐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끝없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주역 64개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건깨고 두 번째 나온 것이 공깨입니다. 그 건깨, 공깨는 하늘과 땅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자, 하늘과 땅을 상징하면서 찬미를 했던 거예요. 설명을 붙이는 분이. 공자가 설명을 붙였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찬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아름답게 문채나게 설명을 했다 해서 그거를 갖다가 문헌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64개를 끝나고 문헌전을 읽고 설계전을 읽고 다 읽게 되는데 문헌전 읽을 때는 아주 신명이 납니다. 찬양을 행거리니까 신명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나 하면요. 주역 64개를 만들기 이전에 기본 개가 8개지 않습니까? 그 8개에다가 구체적인 사물을 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건깨는 뭐 강건하고 하늘이고 아부지고 임금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다 붙인 거예요. 공깨는 땅이고 유순하고 정직하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땅을 보고는 뭐라고 그러죠?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표현해요.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항상 정직한 것만 보고 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갖다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나 하면은요. 설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전은 뭐냐 하면은요. 한 개의 설계전 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서계전입니다. 서계전은요. 주역이 64개가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어떤 이유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붙인 것이 바로 서계전에 해당됩니다. 순서에 관한 이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한 개는 잡계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잡계전. 잡자가 무슨 잡자입니까? 이리저리 섞였다는 잡자예요. 그래서 64개를 갖다가 이리저리 섞어 보는 겁니다. 뭐하고 배치할까? 뭐하고 배치할까? 건깨, 공깨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소음깨와 입깨를 배치하고 상대가 되는 걸 배치하기도 하고 비슷한 것을 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대비를 시켜가지고 막 섞은 것입니다. 64개를. 막 섞어가지고 가장 짧게 설명한 것이 바로 가장 짧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잡계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다 글을 짜놓은 겁니다. 미래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64개를 읽다가 64개를 보면 상황 설명이 나오고 대처 방법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대처 방법이라든가 상황 설명 이런 것이 이해 안 될 때 시빅을 이용하게끔 배려하는 마음 차원에서 이렇게 글을 좋은 글 아니면 쉬운 글 이해하기 편한 글 이런 걸 써가지고 시빅을 만들어서 후세 사람들이 역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성인들은요,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현재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기적.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데, 옛날의 성현들은 우한 의식이 있습니다. 자, 우한 의식을 어떻게 한번 볼까요? 자, 옛날에 선현들이 주역을 쓸 때는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요. 내가 이롭고 편리하게 살려고 쓴 것이 아니라 후손이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근심이 되어서 그런 마음에서 썼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편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연처럼 살면은 자연스럽게 살았을 때 가장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가지고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우한 의식을 가지고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주역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상당히 아주 우리는 그 선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읽으면서 저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읽게 되고 그다음에 이 글을 읽으면서 혼자만 행복하게 잘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가르쳐 주어서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주역을 하게 되었고 주역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